안녕하세요. 서울 월드휴먼 브리지 대표 황성수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와 그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 우필시인데요.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의 교수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유현준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새 책이 발간이 되었죠. 공간이 만든 공간. 네. 제가 딱 2번 시도해서 다 읽었어요. 네.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네.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다면 물론 책에 다 나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의 제목의 중간에 사실은 하나 빠진 게 사람이 빠진 거예요. 공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다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순환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진화한다. 그런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 네, 그렇죠. 공간이 문화를 만들고요. 그 문화가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공간적,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라드 다이먼드 교수의 총균세의 핵심 아이디어도 그거잖아요. 지리적 환경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런 건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거를 약간 저는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넣어서 지리적 환경이 공간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공간이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약간 공간을 통해서 빅히 스토리를 이렇게 프리즘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미술, 건축, 그다음에 지리, 기후 아주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네. 전부 다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지난 5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간이 모이려는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언택트 이거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택트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더라도 뭐 친구를 직접 만나기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로 소식을 묻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해가지고 받기도 하고 그런 양은 늘어나겠지만은 저는 그게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오프라인상에서 우리의 만남이 점점 줄기만 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인간이 다른 걸 떠나서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를 통해서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애완동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줄어들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누군가를 터치하고 만져지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 만져주던 거를 애완동물로 대체를 해가는 중인 거죠, 지금 상태가. 그런 욕구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언택트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이태원 클럽 사고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뭐 젊은이들은 웬만한 목숨 걸고도 계속 모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가운데 네. 누군가를 만나고 또 터치하기를 원하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요. 그 캐스터웨이라고 네.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무인도를 표류해서 가고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네.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배구공 가지고 윌슨 씨라고 이름 붙이고 네.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대화했던 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컨택트가 늘어나고 컨택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늘어날 거다. 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와는 약간 결이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컨택트가 더 늘어난다기보다는 총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택트가 줄어들고 언컨택트만 계속 늘어난다고 보지 않고 결국에는 이 사회가 계속 어느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대표적인 고밀화된 도시를 가진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파리, 런던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가장 고밀화된 도시였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단위 시간 안에서 다 더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데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가 인구 1,000만의 도시에 인터넷도 전 세계 제일 빠른 도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빠르다는 얘기는 온라인상에서 언택트로 만날 수 있는 접촉의 양이 제일 많다는 얘기고 고밀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도 많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택배가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 맞아요. 택배가 잘 되니까 굳이 뭐 가가지고 일일 용품 사재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60%가 다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고밀화된 주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택배 배달하기가 되게 수월한 거죠. 그렇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훨씬 빨라요. 마켓 컬리가 다음날 새벽에 딜리버리가 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물리적으로 고밀화된 환경과 인터넷상에서의 속도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언택트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얘는 저밀화된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언택트의 소비의 혹은 효율성이라든 이런 것들은 이 고밀화된 공간이 뒷받침됐을 때 훨씬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결국엔 다음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겠군요. 네, 근데 여기 뭐 부족한 것들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공원들이 있긴 한데 너무 사이즈가 큰 게 띄엄띄엄 있어요. 얘를 잘게 쪼개서 분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평짜리 공원 하나보다는 10,000평짜리 공원을 10개 만드는 게 더 나은 거고, 어찌 보면 10,000평짜리 공원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이 있고 9,000평을 9,000개의 다른 발코니로 쪼개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 넣어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야외 테라스, 그러니까 비를 맞을 수 있고 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라스들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게 저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그 3권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네. 모여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고요. 그 도시가 바로 그 현상이죠. 네. 그리고 이 공간이 만든 공간 25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건축 공간이 네. 시간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혹은 또다시 올 또 다른 팬데믹을 염두에 둔 주거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혹시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그러니까 10,000평짜리 공원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이 하나 있고 집집마다 내가 사적으로 외부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테라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하나 더 한다면은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뭐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고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할 거고요.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계속해서 변화의 요소들이 늘어나는 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은 기둥식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벽으로 칸칸이 나눠져 있어서 그 벽을 틀 수가 없는 그런 벽식 구조체의 주거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기둥식 중심의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건축 법규 같은 것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식을 썼을 때 면적 활용해서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잘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둥식 구조를 만약에 뭐 50%를 적용한 주거 환경을 만들면 뭐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10% 올려주겠다라든지 이런 당근을 적당히 섞어서 제시를 해야지 그런 주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게 결국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책들에 보면 네. 이제 서구 유럽 쪽에서 발달했던 그런 건축법보다는 네. 오히려 동양 쪽, 네. 아시아 쪽이 오히려 이 미래를 위해서 더 잘 준비된 건축 양식이 아닐까 그런 그죠.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기둥식 구조를 동양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학교 혹은 교회 등은 이제 다수가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는 네.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오늘 학교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 딱 한 번 가는데 이제 그 코비드 이후에 그 학교나
혹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네. 준비하고 만들 수 있을지, 어차피 뭐 나중에 인간들 다시 모일 거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될지 네. 준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장 하드웨어를 완전히 바꾸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거를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운영 방식을 바꾸면 된다고 보거든요. 화요일에 한번 학교에 간다면은 화요일 날 전교생이 모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쪼개서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10등분 할 수가 있겠죠. 학교에 갈 때 10분의 1씩만 오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우리의 학교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모아서 적은 수의 선생님이 동시에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소그룹으로 나눠서 지식 전달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수업 다 듣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하고 소그룹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학교의 커리큘럼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모일 필요도 없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 물론 더 큰 조직의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또 다르게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은 우리가 1학년 1반 딱 들어가면은 그 반 학생들하고 한 학기 혹은 1년 내내 같은 운영체계였다면은 뭐 동아리처럼 뭐 체육할 때는 얘네들이랑 만나고 뭐 수학 동아리 할 때는 얘네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을 훨씬 더 유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전염병에 취약한 그런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 중심의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어찌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도 생겨나고 믿음도 더 강해지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파워도 생겨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도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써 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사실 2000년 그때 전에 로마의 어떤 그 바실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있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뭐 심지어는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소규모로 쪼개져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형식이 반드시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의 모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간도 좀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만약에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해야 네. 된다면은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진 않을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플랜을 짠다면은 네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학교든 이런 데가 좀 오픈된 형태, 뭐 담장이 있다면 담장도 허물어야 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서 많이 서로 쳐다보게 만들어서 감시의 눈도 만들어서 또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닫힌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학교든 교회든 감옥처럼. 이렇게 딱 닫혀져 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 시스템은 내부와 외부가 완벽하게 단절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성을 확보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모이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고 소규모로 모이고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은 학교가 조금 더 개방되고 또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본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방식은 뭐 한 30분은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거, 그다음에 앞뒤로 성가대 찬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렇게 예식이 있잖아요. 그 예식도 사실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소망은 그런 종교 공간, 굳이 뭐 교회뿐만 아니고 종교를 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죽음의 공간이 좀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되게 배타적이고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그런 걸 다 우리의 공간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사회가 너무 생각이 죽음을 잊고 사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의 가치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뭐 신주도 집 뭐 사당에 가까운 데 모셨고 뭐
가까운데 이런 것들이 죽음의 공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들어온다면은 조금 더 공간의 성격도 달라지고 종교라고 하는 거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되게 가슴 아픈 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로부터 사회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고립되어져 있다라는 예. 이제 진단서를 받아들게 되었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살아왔는데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주 슬픈 네. 현상이 벌어졌어요.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섞이지 않으면 요리가 아닌 그냥 재료일 뿐이다. 네. 교회가 이웃하고 잘 섞이지 않는 이 시대에 공간, 건축을 연구한 학자로서 각각의 개체 교회가 이웃과 어떻게 공간적으로 섞일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뭐 공간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둘로 나누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부터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요즘은 양성과 음성으로 네. 나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 안으로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라는 공간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공간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1층 레벨은 더욱더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공간들이 또 그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까지 들어오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 불편한 사람들은 중간층의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줘서 저는 절에 가면은 편안한 느낌을 받는 게 절에 불상이 있는 건물 안으로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 앞에 마당까지는 쉽게 가요. 그러면 자연이 되게 좋으니까. 거기 가서 그 처마 밑에서 좀 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간적인 성격의 공간,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고 그런 이게 종교적인 공간도 아니고 완전히 아닌 것도 아닌 모호한 공간들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된다면은 교회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급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은 많이 모일수록 효율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여기를 오픈시켜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건물 공간 자체가 쪼개져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틀라이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도시 속에서 비어지는 공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쪼개져서 작은 단위로 해서 더 기존에 있던 다른 것들과 섞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더 다음 시대에 맞는 형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교수님 책에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다. 또 디지털과 융합해가는 이 시대에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다움의 정의를 찾는 것이다. 읽으면서 왠지 성경 구절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그 월드 휴먼 브리지와 네. 같은 NGO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NGO들 특별히 이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연결해준다는 이러한 NGO들에게 주고 싶으신 조언이 이것만큼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대표를 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전혀. 일단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공간적인 상태에서 경계를 허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잊어먹을 정도가 된다면 가장 성공적인 NGO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배척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야 너희들은 아니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위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겸손의 가치일 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나라 갈등의 기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등 기본은 나는 옳고 넌 틀렸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는 거를 혼돈하는 사회잖아요. 우리가 다르다는 말하고 틀리다는 말을 섞어서 쓰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뭐 이런 거에 항상 우리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역할이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수록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 뭐가 오는 게 있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그 책의 말미에 썼던 거를 대신 대답으로 한다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끊임없이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게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인간답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해답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읽으면 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그게 인간다움인 거야. 뭐 이렇게 넌 다른 동물과 달라. 이러는데 지금은 사실은 점점 뭐 동물과 인간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지는 상태가 됐고 뭐 지능은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고 뭐 이런 사회가 되면서 내가 IQ가 제일 높으니까 인간의 존엄이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뇌가 도대체 뭔지 뭐 책에도 썼지만은 또 스텐트 받고 뭐 보철 끼고 이러면서 점점 연명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다움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하는 게 이 시대 정신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은 제가 볼 때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질문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하고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특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 그게 사실은 어떤 지식을 더 습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인간다움이 뭔지 고민하다 보면 인간답지 않은 게 뭔지도 또 네.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그렇죠. 다 알게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통해서 네. 우리에게 이 시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들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세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